내 인생 여기서 썩게 둘 거야. 아니면 내 손잡고 광명이라도 맛볼래? 나른한 오후에 햇살이 창살을 비집고 들어와 먼지처럼 부유하는 교도소 의무실 안 서유진 교위의 목소리는 솜사탕처럼 달콤했지만 그 끝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막 20살을 넘긴 수용자 박소희가 겁에 질린 사슴처럼 떨고 있었다. 갓 들어온 신참, 쥐뿔도 가진 것 없는 절도 초범. 유진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에서 서유진은 여왕이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제복,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미소. 그녀는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차례 받은 모범 교도관이자 상급자들에게는 신뢰의 상징, 동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창살 안 그림자가 짙게 깔린 곳에서 그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유진은 소희의 갸름한 턱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눈을 맞췄다. 그 시선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다. 내 동생 심장 수술해야 한다며? 돈은 있고 없는 거 알아. 평생 교도소 담벼락만 보고 살았던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하지만 나는 있어. 유진의 손가락이 소희의 뺨을 스쳤다. 그 감촉에 소희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 들어온 마약사범 김미영 알지? 걔가 반입하려다 실패한 약 내가 대신 뒤집어 쓰는 거야. 어차피 초범이라 몇 년 더 추가되는 게 대수겠어. 대신 내 동생 수술비 내가 전부 대줄게. 평생 병원비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도 있고.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독. 소희의 눈동자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다. 유진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선택은 내 몫이야. 썩어 빠진 이곳에서 내 인생과 함께 동생 목숨까지 썩게 만들지, 아니면 잠시 눈 딱 감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지. 결국 박소희는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며칠 뒤 교도소는 박소희가 숨겨둔 마약을 발견했다는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고 그녀의 형량은 예정보다 몇 년이나 더 늘어났다. 유진은 뛰어난 관찰력으로 마약 반입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포상을 받았다. 그녀의 통장에는 마약사범 김미영의 가족이 보내온 두둑한 감사금이 꽂혔다. 박소희의 동생에게는 수술비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돈이 건네졌다. 이것이 서유진이 청주여 자교도소에 세운 그녀만의 왕국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왕국은 견고했다. 소장부터 평교 도관까지 그녀의 일처리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녀는 수용자들의 심리를 귀신같이 꿰뚫어 보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교도소 내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다. 물론 그 해결의 끝에는 언제나 그녀의 이익이 자리하고 있었다. 때로는 돈, 때로는 실적, 때로는 그녀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상부의 신임. 그녀에게 걸려든 수용자들은 하나같이 덫에 빠진 짐승처럼 발버둥 치다 결국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었다. 서교위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신참내기가 마약을 숨긴 걸 아셨습니까? 촉이죠, 김교위님. 저런 애들 눈빛만 봐도 딱 알잖아요. 휴게실에서 동료 교도관 김민지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유진은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늘 추종자들이 들끓었다. 김민지와 이수와 교위가 대표적이었다. 그들은 유진의 영리함과 대담함을 숭배하며 그녀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이번 특별 승진은 서교위님거나 다름없겠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높은 곳을 봐야죠. 유진의 눈이 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 더 높은 권력을 향해 빛났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교도소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흥분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다들 주목.
오늘부로 우리 교도소로 새로 전입 온 교도관을 소개하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근무했던 강혜솔 교의다.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도록. 소장의 말과 함께 문 앞에 서 있던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유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로 향했다. 다부진 체격,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 첫인상은 재미없는 군인 같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어떤 꾸밈이나 가식도 없어 보였다. 새로운 교도관 강혜솔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강혜솔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무심한 표정 속에서 유진은 순간적으로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느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되던 자신의 왕국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 미세한 균열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유진은 입가에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해솔에게 다가갔다. 반가워요, 강혜솔 교위님. 저는 서유진이에요. 앞으로 같이 일하게 될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해솔은 유진의 내민 손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가볍게 맞잡았다. 악수하는 손은 작았지만 예상외로 단단하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 순간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한쪽은 모든 것을 숨기려는 자의 부드러운 미소, 다른 한쪽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려는 자의 고요한 침묵. 청주여 자교도소의 철문이 닫히듯 새로운 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강혜솔의 등장은 교도소의 일상에 큰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처리했으며 불필요한 침묵을 다지려 애쓰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그녀를 부침성 없는 신참 정도로 여기고 무시했다. 하지만 서유진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강혜솔의 모든 것을 예의주시했다. 해솔은 걷는 모습부터 달랐다. 언제나 등은 꼿꼿했고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으며 시선은 늘 정면과 좌우를 넓게 훑었다. 그것은 평범한 교도관의 몸짓이 아니었다. 마치 먹이를 찾는 맹수처럼 혹은 적진을 살피는 척후병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훈련된 자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강 교위님, 순찰은 그쪽이 아니라 이쪽 구역이에요. 아직 헷갈리나 보네. 유진의 충실한 신복, 이수와 교위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해솔은 아무 대꾸 없이 방향을 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모욕감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예측 불가능한 평온함이 유진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유진은 본격적으로 해솔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우선 가장 힘든 구역의 순찰과 가장 까다로운 수용자들의 면담을 그녀에게 몰아주었다. 교도관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신고식이었다. 보통의 신참이라면 며칠 만에 울상을 짓거나 선배들에게 앓는 소리를 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해솔은 달랐다. 그녀는 묵묵히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해냈다. 심지어 다른 교도관들이 기피하는 폭력 전과자들과의 면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면담을 마친 수용자들이 평소보다 얌전해지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저 미친 X, 평소 같았으면 벌써 책상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을 텐데. 김민지가 감시 카메라 화면을 보며 혀를 내둘렀다. 화면 속에서 해솔은 그저 수용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특별한 회유도 위협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만으로 험악한 수용자를 압도하고 있었다. 유진은 해솔이 수용자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을 몰래 확인했다. 거기에는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 다른 것은 없었다. 하지만 해솔은 수용자들의 아주 사소한 습관이나 가족관계,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대화에 녹여냈다. 그것은 수용자를 관리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였다.
유진이 가장 경멸하는 방식이었다. 본격적인 이간질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유진은 여우처럼 교활하게 움직였다. 강 교위님, 너무 혼자 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린 팀으로 일하는 곳인데 저렇게 혼자 실적 쌓으려고 애쓰는 모습, 보기 좀 그렇다. 휴게실에서 다른 교도관들이 들으라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울에서 왔다더니 우리 같은 지방 교도소는 무시하는 건가? 인사도 잘 안 하고. 김민지와 이수아는 유진의 의도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서교위님. 눈빛도 사람 빤히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요. 자기 혼자만 깨끗하고 유능한 척은 다 하잖아요. 재수 없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해솔은 오만하고 개인주의적인 신참으로 낙인 찍혔다. 교도관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서류를 전달할 때 일부러 그녀의 자리를 건너뛰거나 식사 시간에 그녀만 빼고 자리를 옮겼다. 해솔은 그런 유치한 괴롭힘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솔은 유진이 박소희를 따로 부르는 것을 목격했다. 아무도 없는 상담실, 블라인드가 내려진 창문 틈으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유진은 무언가 서류를 내밀며 소희를 압박하고 있었고 소희는 울먹이며 고개를 젓고 있었다. 해솔은 직감했다. 또 다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해솔은 유진과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더욱 깊숙이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이 특정 수용자들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의 실적을 쌓고 어떻게 돈을 챙기는지에 대한 정황들을 하나둘씩 포착했다. 물론 심증뿐 물증은 없었다. 서유진은 뱀처럼 허물을 벗으며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는데 능숙했다. 유진 역시 해솔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향한 그 끈질기고 집요한 관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쟁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심과 경고의 메시지였다. 유진은 더 이상 이 재미없는 군인을 내버려 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유진은 해솔에게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강 교위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혹시 무슨 일 있어? 내가 선배로서 도와줄 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말해. 그 위선적인 친절 앞에서 해솔은 처음으로 표정에 미미한 변화를 보였다. 그녀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 살짝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유진은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괜찮습니다, 서교위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다행이네. 나는 또 강 교위님이 우리랑 잘 어울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줄 알았지. 괜한 걱정을 했네. 두 여자의 대화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번뜩이고 있었다. 유진은 해솔의 책상 위 결제 서류 더미를 보며 넌지시 말했다. 참, 오늘 저녁에 교도관들끼리 회식 있는데 강 교위님도 올 거지. 신입 환영회도 제대로 못했잖아. 죄송합니다만 선약이 있습니다. 어머, 아쉬워라. 우리끼리라도 재미있게 놀아야겠네. 유진은 돌아서며 싸늘하게 웃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다. 강해솔을 무너뜨릴 좀 더 확실하고 물리적인 방법. 그날 밤 유진은 김민지와 이수아를 조용히 불렀다. 강해솔, 더는 안 되겠어. 버릇을 단단히 고쳐줘야지. 우리가 왜 선배인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똑똑히 알려줄 필요가 있겠어. 김민지와 이수아의 얼굴에 비열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들은 유진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냥개들처럼 눈을 빛내고 있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어둠이 더욱 짙게 깔리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여름밤이었다. 교대 시간이 임박한 교도소 내부는 하루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진 듯 미묘하게 소란스러웠다. 강해솔은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퇴근 준비를 위해 여자 교도관 전용 화장실로 향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며 세면대 앞에 서서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서유진과 그 무리들의 노골적인 적에. 그것은 곧 어떤 형태로든 터져나올 터였다. 해솔은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화장실 문이 달칵 소리를 내며 안에서 잠겼다. 해솔이 거울을 통해 뒤를 보자 이수와 교의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문에 기대서 있었다. 곧이어 양쪽 칸막이 문이 열리며 김민지와 또 다른 교도관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서유진이 짜놓은 판이었다. 강해솔 교의님, 우리랑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시간 괜찮으신가? 김민지가 팔짱을 낀 채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명백한 적의와 유치한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할 얘기 말입니까? 해솔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자세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낮추고 있었다. 이수아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여기서 얼마나 눈엣 가시인 줄 알아? 너 혼자 잘난 척, 깨끗한 척 하는 거 아주 역겹다고.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게 역겹게 보였다면 유감이군요. 해솔의 담담한 대답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김민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끝까지. 야, 내가 서울에서 왔다고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여긴 청주야. 우리 구역이라고. 여기서 살아남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서 선배들 말 잘 듣고 비위나 맞추란 말이야. 김민지는 고함을 지르며 해솔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해솔은 두어 걸음 뒤로 밀려났지만 균형을 잃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김 교의님. 뭐? 폭력? 이게 진짜. 이성을 잃은 김민지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수아와 다른 교도관도 양쪽에서 해솔을 덮치려 움직였다. 좁은 화장실 안 3명의 성인 여성이 한 명에게 동시에 달려드는 비겁한 상황. 그들은 해솔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거나 최소한 겁에 질려 울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김민지의 주먹이 해솔의 얼굴에 닿기 직전 해솔은 번개처럼 몸을 숙였다. 동시에 김민지의 팔을 잡아채고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그녀를 벽으로 던져버렸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민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민지야. 이수아가 놀라 소리치는 순간 해솔은 이미 그녀의 바로 앞에 서 있었다. 해솔은 이수아의 손목을 정확하게 낚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뚝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이수아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악, 파, 팔. 나머지 한 명의 교도관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했다. 불과 몇 초 만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해솔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수아의 귓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교도관은 수용자를 제압할 때 최소한의 물리력만 사용하도록 훈련받지. 하지만 당신들은 동료에게 비겁한 폭력을 행사했어.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해솔은 이수아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이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탈골된 어깨를 부여잡고 신음했다. 해솔은 마지막으로 얼어붙은 교도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교도관은 해솔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다시는 내게 손대지 마.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하는 해솔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평범한 교도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움직임,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기술, 그리고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는 혹독한 특수 훈련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에서 인간 병기로 불리던 그녀의 과거가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서유진 교위에게 똑똑히 전해. 해솔은 쓰러진 두 사람과 겁에 질린 한 사람을 차례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이런 유치한 장난 두 번은 없어.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거라고. 그 말을 끝으로 해솔은 잠겨있던 화장실 문을 가볍게 열고 밖으로 나갔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 거칠어진 숨 한 번 없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는 복도를 조용히 걸어 사라졌다. 화장실 안에는 고통과 충격, 그리고 공포에 질린 3명의 교도관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사냥감이 아닌 잠자던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사무실에서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결과를 기다리던 서유진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해솔이 울면서 자신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알게 될 터였다. 자신이 던진 돌멩이가 거대한 산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을. 청주여 자교도소의 여왕, 서유진의 견고했던 왕국에 이제 막 첫 번째 파괴의 망치가 내려쳐진 참이었다. 서유진은 싸늘하게 식은 커피 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 거의 기다시피 사무실로 기어들어온 김민지와 이수아의 보고는 그녀의 심기를 송두리째 헤집어 놓았다. 울음과 고통, 그리고 원초적인 공포가 뒤섞인 두 사람의 횡설수설하는 설명 속에서도 유진은 단 하나의 명확한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강해솔. 그녀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너희 셋이 동시에 덤볐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당했다. 이 말이야?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분노 앞에 김민지와 이수아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죄송합니다, 서교위님. 그 여자는 보통이 아니에요. 무슨 특수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이수아가 탈골된 어깨를 부여잡으며 신음했다. 유진은 이마를 짚었다. 한심하고 무능한 것들. 하지만 단순히 그녀들의 무능함으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3명의 성인 여성을 상대로 상처 하나 없이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 실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몸에 밴 기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본능,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압도하는 기세. 유진은 강해솔의 그 고요하고 깊은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맹수의 시선이었음을 이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다. 대체 정체가 뭐지? 유진은 머릿속으로 강해솔의 신상 파일을 샅샅이 훑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근무. 평범한 인사 기록.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이단아, 통제 불가능한 변수. 이대로 두었다가는 자신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일단 입 다물어. 오늘 일은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 강해솔에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유진은 두 사람을 내보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물리적인 힘으로 그녀를 꺾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다. 그렇다면 더 교묘하고 더 지능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녀의 명예와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덫을 놓아야 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덫을. 다음 날부터 교도소의 풍경은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유진은 강해솔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다정하게 대했다. 마치 화장실의 일은 까맣게 잊었다는 듯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다. 강 교위님, 어제 회식에 못 와서 아쉽네. 다들 강 교위님 보고 싶어 했는데.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내가 선배잖아. 해솔은 유진의 위선적인 미소를 말없이 받아낼 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뱀은 먹이를 삼키기 직전에 가장 부드럽게 몸을 만다는 것을. 해솔은 자신의 감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유진의 시선, 말투, 그녀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한편 해솔은 의도적으로 수용자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갔다. 그녀는 유진처럼 거래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출소 후의 막막함,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에 대한 하소연까지. 그녀는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어머니께 편지는 써봤어요? 글을 잘 못 쓰시면 제가 받아 적어드릴게요. 출소하면 기술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접이나 미용 쪽이 취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수용자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어린 박소희는 해솔의 주위를 맴돌았다. 유진에게 이용당한 뒤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관심을 보여주는 해솔의 존재는 낯설고도 희미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유진에 대한 공포가 더 컸기에 섣불리 다가서지는 못했다. 유진은 그런 해솔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비웃었다. 정의의 사도 납셨네. 그렇게 수용자들 편 들어주다가 뒤통수나 맞지 마.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계략에 쓸 장기말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박소희처럼 어리고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다. 좀 더 머리가 좋고 절박하며 배신을 밥 먹듯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 유진의 레이더에 한 명이 걸려들었다. 수용번호 3014번 오미란. 사기죄로 들어온 4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꽤 영리하게 돈을 벌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게 되면서 결국 범죄에 손을 댔다. 그녀에게는 밖에 아픈 노모가 있었다.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다. 오미라는 돈 때문에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였다. 유진은 오미란을 상담실로 조용히 불렀다. 오미란 씨, 어머님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겠어요. 단도직입적인 유진의 말에 오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교위님이 그걸 어떻게 해? 알아보는 방법이야 많지.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는데 어때요? 유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이 두둑하게 들어있었다. 오미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역시 말이 통하는 상대였다. 유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려운 일 아니에요. 새로운 강해솔 교위 알죠? 네. 맨날 무표정으로 돌아다니는 그 사람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 사람이 수용자들한테 몰래 담배나 약 같은 금지 물품을 돈 받고 넘겨준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만들어야지. 유진은 작은 비닐봉지를 하나 더 꺼냈다. 안에는 교도소 내에서 엄격하게 금지된 수면제 몇 알이 들어있었다. 이걸 강해솔 교위의 개인 사물함에 몰래 넣어두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것만 성공하면 이 돈은 전부 오미란 씨 것이고 내가 손을 써서 가석방 심사 때 좋은 점수 받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오미란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아픈 노모의 얼굴과 눈앞의 돈다발, 그리고 가석방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알겠습니다. 언제 하면 됩니까? 기회는 내가 만들어 줄게요.
내 신호를 기다려요. 그들의 은밀한 거래를 상담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통해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강해솔이었다. 그녀는 유진이 오미란을 부르는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조용히 뒤를 밟았던 것이다. 모든 대화를 듣지는 못했지만 유진이 오미란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회유하는 장면은 똑똑히 목격했다. 덫을 놓기 시작했군. 해솔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유진의 사무실로 돌아가는 오미란의 불안한 뒷모습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제 곧 자신을 향한 공격이 시작될 터였다. 피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가 움직여야 허점이 보이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며칠 뒤 야간 근무조의 교대 시간. 어수선한 틈을 타 서유진은 오미란에게 눈짓을 보냈다. 교도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미란은 유진에게 받은 수면제가 든 비닐봉지를 손에 꽉 쥔 채 교도관들의 탈의실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탈의실 안 강해솔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물함이 보였다. 오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을 살짝 열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3014번.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오미란은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강해솔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강해솔의 등장은 완벽한 기습이었다. 오미란은 손에 쥔 비닐봉지를 등 뒤로 감추며 필사적으로 변명거리를 찾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청소 상태를 확인하려고. 교도관 사물함을 수용자가 왜 확인합니까? 손에 쥔 건 뭐죠? 해솔이 한 걸음 다가서자 오미란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해솔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오미란의 불안한 시선,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 그리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려는 미세한 몸짓을 놓치지 않았다. 서유진 교위가 시킨 일입니까? 해솔의 나직한 질문은 오미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떻게 알았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말인가? 오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노모가 아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협박했겠죠. 돈과 가석방을 미끼로. 해솔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기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오미란을 몰아붙이는 대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오미란은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잘못했습니다, 교위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 제가 아니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해솔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잠시 후 오미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해솔은 바닥에 떨어진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이걸 제 사물함에 넣고 제가 금지 약품을 밀반입했다고 신고할 계획이었겠죠. 그렇죠? 오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탄로난 이상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기회를 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해솔은 오미란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유진 교위의 계획대로 하세요.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 어머니, 내가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유진 같은 사람에게 약점 잡혀서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해솔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오미란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니. 하지만 해솔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것은 서유진의 교활한 미소와는 질적으로 다른 단단한 신뢰감을 주는 눈빛이었다. 오미란은 마침내 결심한 듯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장에게 익명의 투서가 한 통 도착했다.
강해솔 교위가 수용자들에게 금지 약품을 팔아넘기고 있으며 그녀의 개인 사물함에 그 증거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교도소는 발칵 뒤집혔다. 교도관이 연루된 약물 스캔들은 교도소 전체의 기강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즉시 진상조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서유진을 포함한 여러 선임 교도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강해솔의 사물함에 대한 불시 검문이 결정되었다. 서유진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해솔이 아무리 주먹을 잘 쓴다 한들 이런 공식적인 절차와 물증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터였다. 교도소장과 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보안과장이 강해솔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옷가지 밑에서 수면제가 든 작은 비닐봉지가 발견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강교위. 교도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동료 교도관들은 경악과 실망, 그리고 고소함이 뒤섞인 눈으로 해솔을 쳐다보았다. 서유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끝났다. 하지만 강해솔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소장님, 이것은 제가 소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넣어둔 것입니다. 모함?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헛소리야. 김민지가 이때다 싶어 소리쳤다. 유진은 슬며시 앞으로 나서며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 교위님 실망이 크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짓을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바로 그때 해솔이 유진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모함하라고 사주한 사람은 바로 서유진 교위님입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해솔과 유진에게로 쏠렸다. 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강해솔 씨 지금 제정신이야? 궁지에 몰리니까 아무나 물고 늘어지는 거야? 증인이 있습니다. 서유진 교위에게 협박을 받아 이 약을 제 사물함에 넣으라고 지시받은 수용자 말입니다. 해솔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과장에게 이끌려 오미란이 들어왔다. 오미란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저 여자가 왜 여기에? 3014번 사실대로 말해봐. 저 약품 내가 강해솔 교위 사물함에 넣은 게 맞나? 교도소장의 추궁에 오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누가 시켰지? 오미라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들어 서유진을 똑바로 가리켰다. 서유진 교위님이 시켰습니다. 아픈 저희 어머니 병원비를 대주고 가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강 교위님을 모함하라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충격적인 증언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는 사기죄로 들어온 범죄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해 지금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소장님. 유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모범 교도관과 사기 전과자.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는 자명해 보였다. 교도소장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다. 바로 그 순간 해솔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증거가 있습니다. 해솔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는 두 여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이걸 강해솔 교위의 개인 사물함에 몰래 넣어두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성공하면 이 돈은 전부 오미란 씨 것이고 가석방 심사 때 좋은 점수 받게 해줄 수도 있어요. 서유진의 목소리였다. 어젯밤 해솔이 오미란을 설득한 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에게 소형 녹음기를 쥐어주며 유진을 다시 한번 만나 확인 대화를 유도하게 했던 것이다.
녹음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서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해갔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덫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다. 교도소장은 불호령을 내렸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순식간에 서유진에 대한 징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유진은 이대로 무너질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뒤에 있는 백을 믿었다. 법무부에 있는 그녀의 삼촌,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인맥들. 결국 사건은 쌍방의 오해와 과실이라는 어이없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유진은 감봉 3개월, 강혜솔은 부하 직원 관리 소홀이라는 명목으로 경고 조치를 받는 선에서 덮어졌다. 오미라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유진의 인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결과였다. 하지만 서유진은 웃을 수 없었다. 비록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그녀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흠집이 났다. 교도소 내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존경과 선망은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강혜솔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건 전쟁이었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진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전화기를 들었다. 평소에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던 번호였다. 저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처리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주 깔끔하게. 수화기 너머의 인물에게 그녀는 강혜솔의 이름을 분명하게 말했다. 이제 교도소 담장 안의 싸움은 담장 밖의 거대한 힘까지 끌어들이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유진의 함정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청주여 자교도소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전선이 형성되었다. 교도관들은 암묵적으로 3부류로 나뉘었다. 여전히 서유진의 권력에 빌부터 그녀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강혜솔의 강직함을 인정하기 시작한 소수, 그리고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은 채 눈치만 살피는 대다수의 방관자들. 수용자들 사이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그들에게 서유진은 더 이상 친절한 교인님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약점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언제든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각인되었다. 반면 강혜솔은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권력에 굴하지 않았고 심지어 동료의 모함에 맞서 수용자의 편에 서주었다. 수용자들은 쉬는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 335 모여 수군거렸다. 들었어? 강 교인님이 오미란 언니 구해줬대. 서 여우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다던데? 진짜? 와, 보통 배짱이 아니네. 우리 같은 징역쟁이들 말은 똥으로도 안 듣는 게 저 사람들인데. 앞으로는 강 교인님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저분만이 우리 사정 알아줄 것 같아.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강혜솔은 조금도 들뜨거나 방심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의 징계가 터무니없이 가볍게 끝난 것을 보고 그녀의 배후에 거대한 힘이 존재함을 직감했다. 이번의 실패는 유진을 더욱 자극했을 뿐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수세에 몰렸을 때 뱀은 가장 맹렬하게 독을 뿜는 법이다. 해솔은 더 이상 유진의 공격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그녀가 움직일 차례였다. 서유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증언이나 어설픈 함정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가 필요했다. 특히 돈의 흐름. 그것이야말로 유진의 가장 더럽고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일 터였다. 해솔은 가장 먼저 박소희에게 다가갔다. 오미란 사건 이후 소희는 해솔에게 완전히 마음을 연 상태였다. 해솔은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를 뽑아 소희의 손에 쥐어주었다. 소혜 씨, 예전에 서교희가 마약 사건 뒤집어 씌우면서 동생 수술비 이야기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녀는 유진이 마약사범 김미영의 가족에게 거액의 돈을 받았으며 자신에게는 그중 극히 일부만 건넸다는 사실, 그리고 돈이 오고 간 날짜와 은행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세하게 털어놓았다. 그 여자는 악마예요. 제 희망을 가지고 장난쳤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해솔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이제 그 악마를 심판대에 세울 때가 됐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게요. 박소희의 증언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하지만 계좌 추적은 수사기관만이 할 수 있는 일. 해솔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었다. 물증을 확보할 방법이 막막했다. 한편 서유진 역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이용해 강해솔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평범한 교도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비범한 그녀의 능력. 그 출처를 알아내 약점을 잡아야 했다. 강해솔 서울 남부교도소 이전 기록이 왜 이렇게 깨끗하지? 마치 종이 인형처럼 만들어진 기록 같잖아. 유진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은 의아하다는 듯 보고했다. 강해솔의 공식적인 기록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다. 하지만 몇 년간의 공백기처럼 보이는 특수 직무 연수 기간이 유난히 길다는 점이 유진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더 파봐. 군대 기록이든 경찰 연수 기록이든 뭐든 찾아내. 저 여자가 어디서 뭘 했는지 알아내야겠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니까. 유진은 해솔의 과거를 캐는 동시에 교도소 내에서는 해솔을 더욱 철저히 고립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교도관들을 시켜 해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고 수용자들이 그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교도소 내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살벌해졌다. 모두가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해솔이 돌파구를 찾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였다. 교도소의 서류와 비품을 관리하는 행정과의 한주임 한정수. 그는 정년 퇴임을 몇 년 앞둔 존재감 없는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교도소에 몸담으며 온갖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가족의 생계 때문에 늘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그는 서유진의 위선과 탐욕을 오래전부터 경멸하고 있었다. 한주임은 강해솔이라는 신참이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서유진에게 맞서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공직 생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텅 빈 복도에서 한주임은 일부러 서류를 떨어뜨리며 해솔의 앞을 막아섰다. 아이고 이런. 해솔이 서류를 줍는 것을 돕는 척하며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교의 매달 말에 보안과장실 캐비닛을 확인합니다. 외부 반출 금지 서류인데 교묘하게 위장해 놨어요. 그 말만 남기고 한주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해솔은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즉시 깨달았다. 그가 말한 캐비닛은 교도관들의 초과 근무 수당이나 비품 신청 내역 같은 평범한 행정 서류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곳에 무언가 위장된 서류가 있다는 것. 그날 밤 해솔은 모두의 눈을 피해 보안과장실로 잠입했다. 707 특임대 시절 익혔던 침투 기술은 굳게 닫힌 문과 어둠을 무력화시켰다. 그녀는 한주임이 말해준 캐비닛을 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근무일지 뭉치들이었다. 하지만 해솔은 그중 유독 낡고 손때가 많이 묻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을 넘기자 예상대로 평범한 근무표가 나타났다. 하지만 해솔은 그 이면에 숨겨진 암호를 직감했다. 그녀는 서류를 빛에 비춰보았다. 종이의 질감, 미세한 눌린 자국, 그리고 특정 날짜와 시간 옆에 연필로 아주 작게 표시된 숫자들. 그것은 단순한 근무표가 아니었다.
서유진이 수용자들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날짜, 관련된 수용자의 번호, 그리고 그녀가 외부인과 접촉한 차명 계좌 번호와 금액이 교묘한 암호로 기록된 비공식 장부였던 것이다. 박소희가 말했던 날짜와 금액도 정확히 일치했다. 해솔은 손에 든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고 묵직한 증거. 이것이야말로 서유진의 왕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녀는 즉시 소형 카메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증인 박소혜, 물증인 비공식 장부,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터뜨릴 강해솔 자신. 사무실로 돌아온 해솔은 창밖의 높은 담벼락을 바라보았다. 담장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그것은 곧 몰아칠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조 같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강해솔은 자신의 숙소, 창문도 없는 작은 독방 같은 공간에서 노트북 화면의 불빛에 의지의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안에 있는 USB에는 청주여 자교도소의 여왕, 서유진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 사진 파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수많은 수용자들의 피눈물이자 서유진의 목에 감길 밧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오밀한 사건 때 이미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서유진의 뒤에는 법과 절차를 우습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그림자가 버티고 있다. 교도소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그 역시 서유진의 권력 앞에서 진실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았다. 내부 고발 시스템 또한 믿을 수 없었다. 정보가 새어나가는 순간 이 증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신은 역으로 무고죄를 뒤집었을 터였다. 외부에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찍어 눌러야 한다. 언론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사정기관. 해솔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연락처 목록을 머릿속으로 훑었다. 군 시절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동기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은 여전히 음지에서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명,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가 있었다. 특임대를 전역한 후 끈질긴 추적 보도로 명성을 얻고 있는 탐사 전문 기자 이석훈. 그라면 이 파일의 가치를 알아볼 터였다. 한편 서유진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강해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목에 걸린 가시였다. 오밀한 사건 이후 그녀는 강해솔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지만 이렇다 할 약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그 고요함이 서유진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 분명 무언가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가 고용한 흥신소로부터 마침내 연락이 왔다. 찾아냈습니다. 강해솔의 군 기록.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대부분 삭제되거나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비공식적인 경로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잉 진압으로 인한 불명예 전역에 가깝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서유진의 입가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거면 충분해. 진실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과잉 진압, 폭력 성향, 불명예 전역. 이 단어들만 있으면 강해솔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험인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나중에 강해솔이 어떤 증거를 들이밀더라도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소유자가 앙심을 품고 조작한 것이라고 몰아붙일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 생겼다. 잘했어. 이제 그 소문을 교도소 내에 서서히 퍼뜨려. 강해솔이 사실은 폭력 전과가 있는 위험인물이라고. 동시에 그녀는 담장 밖의 해결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경고만으로는 부족하겠어. 겁을 줘야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그래서 2번 다시 내 앞에서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 그날 이후 교도소 내에는 강혜솔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실은 군대에서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쫓겨났다는 둥,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둥, 흉악범들과 다를 바 없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둥. 소문의 출처는 서유진이었지만 그녀는 교묘하게 다른 교도관들의 입을 빌려 이야기를 퍼뜨렸다. 몇몇 교도관들은 해소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경계와 공포가 뒤섞였다. 해솔은 그 모든 것을 감지했지만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곧 터질 진실 앞에서 저런 소문들은 먼지처럼 흩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모색했다. 교도소 내외부의 모든 통신은 감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증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며칠간의 휴가를 신청했다. 이유는 가족 병간호였다. 서유진은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심리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해솔이 휴가를 나가는 날 사고가 일어나도록 조치했다. 휴가 당일 해솔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낡은 차를 몰고 교도소를 나섰다. 청주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었을 때 그녀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꽤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오고 있음을 확인했다. 올 것이 왔군. 해솔은 일부러 인적이 드문 산길로 차를 몰았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 승용차는 속도를 높여 그녀의 차를 가로막았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손에는 묵직한 쇠 파이프가 들려 있었다. 강혜솔 씨 맞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들의 말투는 위협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어설픈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할 여자가 그저 평범한 교도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해솔은 차분하게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남자들을 향해 나직이 말했다. 서유진이 보냈나? 전에. 이런 하수들을 보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말이 많네. 그냥 얌전히 팔다리 하나씩 내놓으면 곱게 보내줄 테니 컵. 말을 하던 남자의 얼굴에 해솔의 주먹이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나가떨어졌다. 당황한 다른 남자가 쇠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해솔은 가볍게 몸을 숙여 피한 뒤 그대로 상대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어 팔을 꺾어버렸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졌다. 상황은 1분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2 남자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해솔은 그들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유유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2 남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들을 이용해 서유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다. 산길을 벗어난 해솔은 곧장 서울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석훈 기자를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옛 전우는 기자의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군 시절의 그것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이게 대체 뭐야, 해솔아.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파일 내용을 확인한 이석훈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거대한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어. 이 장부 진짜 확실한 거 맞아? 내 목숨을 걸 수 있어. 해솔의 단호한 대답에 이석훈은 침을 삼켰다. 그는 그녀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가 목숨을 건다는 말의 무게를. 알았어. 내가 터뜨릴게. 하지만 그냥 기사만으로는 부족해. 서유진 뒤에 있는 그 백이라는 놈들까지 한 번에 쳐내야 해. 그러려면 검찰이나 감사원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더 확실한 판을 짜야 돼. 이석훈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그의 기자 인생을 건 거대한 특종이 될 터였다. 며칠만 시간을 줘. 가장 파급력이 클 때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터뜨릴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도소로 돌아가서 버티고 있어. 아마 서유진은 미친 듯이 발악할 거야. 그게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될 테니 조금만 더 버텨. 해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석훈에게 USB를 건네고 다시 청주로 돌아왔다. 휴가가 끝나고 다시 마주한 교도소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살벌했다. 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해솔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신이 보낸 해결사들이 처참하게 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였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서유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해솔은 그런 그녀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쌓아올린 왕국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지켜보세요. 폭풍의 눈. 가장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킬 에너지가 응축된 그 중심에 두 여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모범 교도관의 두 얼굴 청주여 자교도소 수용자 이용한 충격적 비리 실태 고발. 이석훈 기자의 기사는 서유진의 범죄 행각을 담은 비공식 장부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돈 없고 힘없는 수용자들을 협박해 죄를 뒤집어 씌운 정황, 마약 사범이나 경제 사범의 가족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일부까지. 기사는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다. 날짜와 이름, 금액이 정확히 명시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의 향연이었다. 기사가 터져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무부와 검찰은 물론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여론은 들끓었다. 교정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법무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도 축소할 수도 없었다. 즉시 대검찰청 소속 특별감찰팀이 꾸려져 청주여자교도소로 급파되었다. 교도소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아침 식사 시간 TV를 통해 뉴스를 접한 수용자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통쾌함에 술렁였다. 그동안 서유진에게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교도관들 역시 패닉에 빠졌다. 서유진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김민지와 이수아는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서유진은 그러나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근 채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다. 첫 번째는 그녀의 백이었던 법무부의 삼촌이었다. 삼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아주셔야죠. 유진아. 일이 너무 커졌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당분간 몸 사려라. 모든 건 내가 꾸민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알겠어? 다시는 이 일로 전화하지 마라. 뚝. 전화가 끊겼다. 서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가장 믿었던 동아줄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강해솔의 과거였다. 그래, 강해솔이 모든 걸 조작한 거야. 나에게 앙심을 품고 잊지도 않은 장부를 만들어 언론에 제보한 거지. 나는 피해자야. 스스로를 세뇌하며 그녀는 침착하게 다음 계획을 세웠다. 잠시 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교도소 정문을 통과했다. 냉막한 표정의 특별감찰팀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교도소장실을 접수하고 서유진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유진은 순순히 압수수색에 응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자신했다. 그리고 감찰팀장인 오태석 검사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이것은 모두 새로 전입 온 강해솔 교위가 꾸민 짓입니다. 그 사람은 과거 군 복무 시절 과잉 진압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폭력적인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음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주장은 논리정연했고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오태석 검사는 잠시 흔들리는 듯 했다. 그때 한 수사관이 다급하게 들어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찾았습니다. 서유진의 차량 트렁크 비밀 공간에서 대포폰과 함께 차명계좌 거래 내역서 다수를 발견했습니다. 서유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말도 안 돼. 그곳은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그녀는 알지 못했다. 강해솔이 그녀의 뒤를 밟으며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고 이석훈 기자에게 정보를 넘길 때 증거가 숨겨져 있을 만한 장소까지 함께 제보했다는 사실을.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감찰팀은 서유진을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강해솔과 박소희를 포함한 주요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강해솔은 조사실에서 시종일관 침착하고 담담하게 진술했다. 그녀는 자신이 장부를 발견하게 된 경위한 주임의 안전을 위해 우연히 발견했다고 진술했다와 서유진의 비정상적인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했다. 다른 조사실, 박소희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자신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여성 수사관 앞에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서유진이 어떻게 자신에게 접근했고 동생의 수술비를 빌미로 어떤 협박을 했으며 마약 누명을 어떻게 뒤집어 씌웠는지. 그녀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절절해서 듣고 있던 수사관의 눈시울마저 붉어지게 만들었다. 결정타는 계좌 추적 결과였다.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차명 계좌를 즉시 동결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돈의 출처는 기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수많은 돈 세탁의 흔적 끝에 그 돈이 최종적으로 서유진의 가족과 그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궁지에 몰린 서유진의 마지막 발악은 처절했다. 증거가 조작된 겁니다. 강해솔이 그 여자가 전부 꾸민 짓이라고요. 그때 오태석 검사가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앞으로 툭 던졌다. 강해솔의 공식 인사기록 카드 사본이었다. 강해솔 교위의 기록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대 출신, 대테러 및 요인 구출 작전 유공으로 참모총장 표창 수훈. 기록상 어떠한 징계나 불미스러운 사건도 없습니다. 서 교위가 말한 과잉 진압 운운하는 소문은 우리가 조사해보니 바로 서 교위 본인이 퍼뜨린 악성 루머더군요. 이제 그만하시죠.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유진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권력, 그녀의 자존심.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날 오후 조사를 받던 김민지와 이수아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서유진이 저질렀던 추가적인 범죄 사실들까지 앞다투어 불기 시작했다. 모든 조사가 끝난 저녁, 특별감찰팀은 서유진에 대한 긴급 체포를 결정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차갑고 묵직한 금속의 감촉. 단정했던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졌고 늘 위험 있던 얼굴은 절망과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복도를 걸어 나갈 때 그녀는 복도 저편에 서 있는 강해솔과 마주쳤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두 사람의 시선만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얽혔다. 서유진의 눈에는 불타는 듯한 증오와 저주가 담겨 있었다. 내가 여기서 끝나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강해솔은 아무런 표정 없이 그저 그녀를 고요히 응시했다. 그것은 승자의 조롱이 아니었다.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철컹.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길고 길었던 여왕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 심판의 날 교도소의 높은 담벼락 위로는 지독했던 먹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저녁 노을이 붉게 번지고 있었다. 서유진이 떠난 교도소는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같았다.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수십 명의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서유진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렀던 몇몇 교도관들이 추가로 징계를 받았다. 김민지와 이수아는 검찰 조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구속은 면했지만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고 다른 교도소로 쫓겨나듯 전출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이수아는 용기를 내어 강해솔을 찾아왔다. 퉁퉁 부은 눈으로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강 교위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김민지 역시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할 자격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해솔은 그녀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지독한 피로감만이 묻어나왔다. 용서는 당신들이 나에게 구할 게 아니야. 당신들이 서유진의 밑에서 무시하고 짓밟았던 수용자들에게 구해야지. 가서 다시는 교도관 제복에 먹칠하는 짓 하지 마. 그것이 해솔이 그녀들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서유진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사라지자 교도소에는 힘의 공백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공백의 중심에 원하든 원치 않든 강해솔이 서게 되었다. 교도관들은 더 이상 그녀를 별난 신참이나 위험인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부패에 맞서 싸운 영웅이자 교도소의 새로운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해솔을 어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신뢰하기 시작했다. 업무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너도 나도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 수용자들의 변화는 더욱 컸다. 그들에게 강해솔은 단순한 교도관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들어주고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준 수호자였다. 쉬는 시간이면 수용자들은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주위로 모여들어 서툰 글씨로 쓴 감사 편지를 건네거나 자신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교이님 덕분에 저희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제 억울한 일 안 당해도 된다고요. 교이님, 저 출소하면 꼭 기술 배워서 정직하게 살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해솔은 그런 관심과 기대가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순찰을 돌고 보고서를 쓰고 수용자들을 상담했다. 하지만 그녀의 방식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문제의 근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를 모르는 수용자를 위해 교도소 내에 문해교실 개설을 건의하고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수용자들을 위해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제안들은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서유진 사건 이후 교도소의 개혁을 외치는 외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하나둘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장 큰 변화는 박소희에게서 나타났다. 박소희는 서유진 재판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서유진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점이 참작되어 박소희는 남은 형기를 대폭 감형받고 모범수로 가석방이 결정되었다. 출소하는 날
낡은 옷을 갈아입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박소희를 마중 나온 사람은 단 한 명, 강해솔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무서워요. 세상 밖으로 나서는 것이 두려운 소희가 울먹였다. 해솔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품은 어색했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했다. 괜찮아. 내가 알아봐둔 자활센터가 있어.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지낼 곳도 마련해 줄 거야. 그리고 내 동생 수술 무사히 잘 끝났다고 연락 왔어. 병원비는 내가 아니라 내 용기 있는 증언을 지지하는 시민 후원 재단에서 해결해 줬어. 넌 혼자가 아니야. 박소희는 해솔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교도소. 해솔은 야간 순찰을 돌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707 특임대 시절 인질 구출 작전 중 어쩔 수 없이 테러리스트를 사살해야만 했던 순간. 임무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죽였다는 트라우마는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그래서 군을 떠나 교도관이 되었다. 사람을 해하는 곳이 아닌 사람을 지키고 바로잡는 곳에서 속죄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곳 역시 담장 밖 세상과 다르지 않은 부조리와 폭력이 존재했다. 어쩌면 진정한 싸움은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곳, 사람들의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이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다. 며칠 후 교도소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교도소장은 이번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치하하며 그녀에게 특별 승진을 제안했다. 그리고 교정 행정 개혁을 위한 핵심 보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강교희 같은 사람이 우리 교정 조직을 이끌어줘야 합니다. 청주여 자교도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오. 해솔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소장의 제안을 수락하고 사무실을 나올 때 한 통의 편지가 그녀에게 전달되었다. 발신인 주소는 없었다. 무심코 편지 봉투를 뜯은 해솔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안에는 신문 기사 한 조각이 들어있었다. 서유진의 삼촌이었던 법무부 고위관리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 퇴진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기사 아래 누군가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글씨가 선명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서유진의 필체였다. 그녀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녀의 증오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잔해 위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지만 그 잔해 밑에서는 또 다른 복수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몇 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교정계는 강해솔이라는 이름 석자를 결코 잊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부패한 교도관을 몰아낸 영웅으로 남지 않았다. 청주여 자교도소에서 시작된 그녀의 개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녀는 수용자를 단순한 통제와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낡은 관행에 정면으로 맞섰다. 수용자 개개인의 사연을 기록하고 심리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출소 후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방식은 때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혔고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던 세력에 보이지 않는 저항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707 특임대 시절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그녀는 사람을 바로 세운다는 교정의 본질을 향해 묵묵히 전진했다. 이제 강해솔은 더 이상 교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화성시에 새로 문을 연 최첨단 여자 직업 훈련 교도소의 보안과장, 강교감으로 불렸다. 이곳은 단순한 수용시설이 아니었다. 첨단 기술 교육과 심리치료, 사회 적응 훈련이 결합된 대한민국 교정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부에는 언제나 강해솔이 있었다. 그녀의 단단하고 고요한 리더십 아래
이곳은 절망의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희망의 출발선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유진에게서 온 마지막 협박 편지 이후 더 이상의 위협은 없었다. 그녀는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그녀의 백이 되어주었던 삼촌은 진작에 옷을 벗었고 그녀가 쌓아 올렸던 모든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그저 수많은 재소자 중 한 명일 뿐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강혜솔 역시 바쁜 일상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떠올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오후였다. 강혜솔은 새로 이송되어 온 수용자들의 명단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대부분 낯선 이름과 죄명들 사이에서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힌 듯 멈췄다. 수용번호 715번 서유진. 특수공무집행방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자녀 형기 8년. 청주여 자교도소에서 모범수로 가명, 직업훈련을 위해 본원으로 이송. 고요한 사무실 안 해솔은 잠시 눈을 감았다.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필연인가. 수많은 교도소 중에 하필 이곳으로.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만든 새로운 공간으로 그녀의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해솔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며칠 뒤 해솔은 신입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을 순찰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젊은 교도관들에게 현장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복도는 그녀가 직접 설계에 관여한 만큼 기존의 교도소와는 달리 따뜻한 색감의 페인트와 채광을 고려한 넓은 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과장님, 신입들은 아직 적응 기간이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한 젊은 교도관의 질문에 해솔이 막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던 수용자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한때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관리되던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질끈 묶여 있었고 맞춤복처럼 몸에 딱 맞던 검은 제복 대신 헐렁하고 색바랜 수용복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오만함과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은 빛을 잃고 깊은 절망과 체념, 그리고 그 밑바닥에 가라앉은 희미한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서유진이었다. 그녀 역시 해솔을 알아보았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주변의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얼음 같은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해솔은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구두굽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서유진의 앞에 멈춰 선 해솔은 그녀의 가슴에 달린 수용 번호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수용번호 715번. 해솔의 입에서 나온 공식적인 호칭에 서유진의 어깨가 움찔했다. 굴욕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바닥에 떨어진 건 제대로 정리하도록. 사무적인 지시.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무심함이 서유진에게는 그 어떤 조롱보다 더 큰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걸레를 주었다. 해솔은 그녀를 지나쳐 가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등을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와 서유진 두 사람에게만 들릴 만큼 작았다. 어때? 직접 수용자로 지내보니 좋은 교도관이 왜 필요한 존재인지 알겠나? 서유진의 모든 움직임이 굳었다. 해솔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짓밟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이제는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나? 그것은 승자의 조롱이나 비아냥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을 돌아 자신의 길 끝에서 마침내 증명해낸 한 인간의 무겁고 진실한 질문이었다. 서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려는 듯 몸을 더욱 웅크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뒤늦은 깨달음으로 인한 회한 때문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한때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잔해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온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강혜솔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창밖으로 어느새 길고 혹독했던 겨울의 끝을 알리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이 교도소의 높은 담장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 빛은 죄를 지은 자와 그 죄를 심판한 자 모두를 공평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혜솔은 그 빛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사람을 세우는 그녀의 임무는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